화가의 눈을 알면 그림이 보인다의 두 번째 시간은 마음의 눈이다. 마음의 눈? 도대체 어떻게 마음으로 본다는 거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물론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눈의 감각적 객관성보다는 보는 사람의 마음, 즉 보는 사람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었다는 말이다. 표현주의 미술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이다. 실제 사람이 이렇게 보일 리는 없다. 뭉크는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마음으로 느낀 불안이나 공포를 강조하기 위해 형태를 일그러뜨린 것이다. 절규에는 입체감을 강조하는 명암이 없다. 거리를 표현하는 원근법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해부학도 지켜지지 않았다. 색 또한 작가가 주관적으로 온통 시뻘겋게 칠했다. 절규는 뭔가 잘못된 그림인가? 그렇지 않다. 뭉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내면의 공포와 불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사실주의 화가들의 뛰어난 솜씨는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너무나 생생한 사실주의 미술도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는 사람의 감정이다. 인간은 항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변의 대상을 바라본다. 그 말은 눈앞의 대상이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피에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애도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표현한 미술이다. 왼편의 피에타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고 오른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작가의 피에타이다. 어느 작품이 아들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오른편 무명 작가의 작품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 작가의 감정이 작품에 잘 이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가 윌리엄 터너의 저남 테메레르이다. 저남 테메레르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친 넬슨 제독이 지휘하던 배였다. 템즈강을 산책하던 터너는 테메레르가 예인선에 이끌려 패선하러 가는 장면과 마주친다. 한때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지만 세월이 흘러 증기선 시대가 도래하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늙은 소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황혼역 붉은 저녁 햇살을 등지며 검은 예인선에 끌려가는 테메레로호는 마치 유령처럼 창백해 보인다. 터널은 테메레로호에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감정이입이 극한대로 나가면 드라쿠라의 사자사냥과 같이 된다. 사자사냥은 상과 죽음의 긴박한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사냥꾼과 사자 간의 무시무시한 한판 승부이다. 상과 죽음이 절박한 상태에서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만약 사진과 같이 사실주의 미술로 그렸다면 어땠을까? 아마 사자와 사냥꾼들은 맥 빠진 모습으로 공중에 얼어붙은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감정이입이 없었다면 이런 감동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감정이입이 극적으로 진행되면 표현적인 그림이 되는데 익스프레션, 표현이란 밖으로 눌러 짜내어 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태양의 화가라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다. 고흐의 마지막 작품으로도 알려진 이 작품에서 고흐는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터치로 죽음에 임박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고흐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대신 현장에서 받은 감동을 느낀 대로 표현하기를 원했다. 고흐가 자연에서 받은 느낌을 사실적인 형태로 그렸다면 이런 강렬한 그림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고흐는 나무가 빨갛다고 느끼면 새빨갛게, 하늘의 별들이 빙빙 돌아간다고 느끼면 빙빙 돌아가도록 거침없이 붓질을 해댔다. 고흐는 마음이 느낀 대로 형태나 색채를 과장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마음의 눈은 형태나 색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가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다. 마음의 눈을 강조한 미술가로는 폴 고갱이 있다. 고갱은 미술이란 정신적인 울림을 주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고갱은 미술은 눈으로 본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눈으로 본 것 이상이란
마음과 정신을 말한다. 고갱은 서구의 현대인이 상실한 순수한 눈과 감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고갱은 원시 섬 타히티로 떠났는데 고갱은 원시 부족의 생활과 미술에서 과학 문명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감성을 찾아냈고 그것을 자신의 조형 언어로 가다듬어 나갔다. 고갱의 위대함은 그가 만들어낸 기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고갱의 위대함은 때묻지 않는 원시인의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사물을 새롭게 보았다는 데 있다. 고와 고갱은 현대 미술의 탄생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그 결정적인 공헌이란 미술가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아도 훌륭한 미술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고와 고갱의 미술은 20세기 추상 표현적 미술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마음의 눈은 사실적인 눈이나 분석적인 눈과는 다르다. 이성은 냉철하게 색조의 차이나 형태와 윤곽, 명암, 질감 등의 차이를 분석해낸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 마음의 눈은 사실적인 형태나 색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마음의 눈으로 본 그림들은 입체감이 없어지고 평면처럼 보인다. 마음의 눈은 사실적인 눈과는 달리 현실적인 객관성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현실적 객관성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현실을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화가가 형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가 사실적으로 그려질 필요가 없으면 색채도 현실과 같이 칠해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추상의 욕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야스파 화가 마티스의 붉은 스튜디오이다. 도대체 무엇이 배경이고 무엇이 사물인지 구별이 되질 않는다. 마티스는 고호나 고갱으로부터 형태나 색채가 꼭 사실적으로 그려질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고호나 고갱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시키고 거침없이 색칠을 칠했는데 마티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고호보다도 더 심하게 형태를 일그러뜨렸고 고갱보다도 더 격렬하게 색칠을 칠해나갔다. 마티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앙드레 드랭의 차링 십자로 가는 다리이다. 드랭의 색채는 너무나 격렬해서 색들이 형태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머지않아 형태와 색채는 서로 분리되어 나갈 것이다. 추상미술의 개척자 칸딘스키는 마티스나 드랭보다도 더 형태와 색채를 격렬하게 사용하였고 형태와 색채의 구별이 없어지기에 이르른다. 형태와 색채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면 칸딘스키의 이 그림에서와 같이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바로 추상 미술을 탄생시킨 것이다. 칸딘스키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 미술이 된다. 모든 것을 녹여내는 마음의 눈이 추상 표현적 미술을 만들어낸 것이다.